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수학학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성준입니다. 오늘 이 고문서가 장수학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제가 30여 년간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고문서란 무엇인가? 이 제목이 고문서가 무엇인가? 이 고문서라는 말은 어떤 분들이 하도 어려워서 요즘에서 옛 문서다 쉽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이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옛날 문서란 것은 매우 평범한 말이지만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문서학적인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옛날 문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대중적 활용과 그다음에 이걸 전문적인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점들을 고문서 소장처와 그다음에 고문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고문서란 것이 우리 역사에 차지하는 의미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문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학문이 발전이 일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제 시기부터 우리가 주체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인 왕조실록이나 문집, 주로 양반들이나 또는 고급 문인들이 이용했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걸 일반에 많이 알려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전이라 말하면서 국가적으로 고전 번역원이라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뭘 놓쳤는가? 고급의 문인이나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 아닌 일반 평민들이나 천민들 또는 여성들이 자기의 삶을 운영했던 그런 자료들을 일제 시기부터 이른바 근대화, 현대화 시기에 놓쳐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조사 수집과 그것을 판독하고 이해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연구나 사상사 연구, 문학 연구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 장수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수많은 민간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평민, 천민, 그 다음에 저 지방에 있는 고문원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 중심에 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조사 수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문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문서 학이라는 것이 발달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문서 학이 발달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는 매우 일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문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고문서가 단순히 옛 문서인가 쉽게 옛 문서이지만 거기는 조건이 필요했다 그러죠. 첫 번째는 고문서란 것은 고문서를 쓴 사람, 발급의 주체죠. 두 번째는 그걸 받은 사람과 이 발급자와 수급자 그 사이에 어떤 의미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일기를 썼다든지 이런 것은 고문서라고 하지 않고 고기록이라고 얘기하고 그 내용적인 관계 예컨대 내가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썼다. 내가 어떤 사람의 계약 문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 계약의 내용, 편지의 목적성이 개의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이른바 이 고문서라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또 유럽에서 중요한 좁은 의미의 고문서 정의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매우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문집을 만들 때 초고라든지 문집의 초고 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잊지 않게 해서 메모를 하죠. 특히 숫자의 치부 이른바 성체 문서라는데 치부라는 이런 것들이
그 고문서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80년대 이후에 고문서학자들이 광의의 염으로서 문집 초고를 비롯해서 성책의 문헌들, 성책이란 것은 낫장의 문서들이, 낫장의 고문서가 시계열적으로 누청적으로 쌓여있을 때 그걸 엮는단 말입니다. 그런 문서를 성책 문서를 하는데 이걸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강의의 고문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문서란 것이 작게는 계약적인 성격이 있는 문서, 크게는 우리가 메모를 남겨서 그것이 뒷날에 어떤 그 사법적인 법적인 요건이 있는 문서들, 또 기록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문서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문서 학, 이 고문서를 연구하는 학문이 무엇인가? 고문서는 가장 큰 특징이 한문에서 더 나아가서 초설한 것은 흘림체 글씨인데 한문과 초설한 것은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 고문서 초설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그 문체가 한국식 스타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명이나 우리가 이제 인명 같은 노비 이름이나 개똥이 말똥이 또는 이쁜이 이런 인명에서부터 특유의 지명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도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는 표기 수단은 한글뿐만 아니고 문장 형식상 이 이도식 한문 전통시대에는 저는 한국식 한문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한국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어학자든 우리 역사학자든 이 고문서가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일제 시기 이후에 제대로 된 발굴과 조사 발굴과 그것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서들을 그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운 초서와 한국 한문 이도로 대표되는 특이한 우리 언어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연구 방법상 판독이 어려워요. 판독이 어려운데 제가 교도대학교 교수를 1년간 하고 왔는데요. 일본에서는 기초적인 학문으로 판독 읽는 겁니다. 이 글자가 무엇인지 특히 초서 같은 경우는 흘림체서 우리는 한문 문학 많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더욱더 판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문원들을 읽질 못한단 말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 장수각과 그 다음에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에는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또는 교육하는 그런 학과도 생기고 연구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독이 매우 어렵고 그것이 고문서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고문서는 특징이 뭐냐면 낫장이 모여서 구성이 되는데 이 낫장이라는 것은 지역성과 개별성, 단일성이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문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구조들, 특히 지역, 가족, 그 다음에 이 인물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고문서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죠. 제3자가 문자를 봤을 때 해석을 못해 읽어도 뜻을 모릅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왜 그것을 보냈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서 해독이라는 것은 많은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고 또 거기 가면은 문중 종소를 비롯한 관계 인물들을 많이 알아야 낫장의 편지, 낫장의 제문, 이 낫장으로 된 분재기, 재산상속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관건이 인물관계예요. 인물관계. 여러분들 세계적인 우리의 자료로 하면은 족보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료예요. 제가 30년 전에
에드워드 와그너 하버드 대학 교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너희 나라의 가장 큰 훌륭한 자료들은 족보다, 개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문서를 이해하는데 이 계보 자료를 이해해야만 해독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란 것은 인간의 행위고 그 인간의 행위는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고문서를 기초적으로 판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로 족보와 또는 혼맥이라 그러죠. 인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학술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술적인 연구. 그러니까 인명이나 지명이나 또는 법제사, 역사, 민속학 등등의 관련 유관한 학문들을 같이 공부해야만 이거를 제대로 판독할 수 있는 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문사학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면은 인문학이 인간의 학문이라면은 그 인간의 학문 중에 가장 리얼하고 직접적인 사실, 영어로 팩트라죠. 인문학과 팩트의 만남, 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고문사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서의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밝히는 것이 고문서가 아니고 그 속에는 삶의 내용과 더하여서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내 아내하고 나의 이웃과 나의 스승과 나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계약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면은 내가 잘 살 것인지 이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 고문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하든지 사상을 하든지 어떤 학문을 하더라도 고문사학은 기초학문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익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문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서는 한번 찢어지면 영원히 이 지구상에 사라지는 이른바 이 사학사에서 1차 사료입니다. 1차 사료. 유일의 자료죠. 이 문서가 없어지면 유일의 자료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 받아들이고 발전시킨 일본에서는 고문서를 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것을 아주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경대학교 사료편찬소가 동양권에서 최다의 또 최고 인물들이 정리하는 또 조사하고 정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경대 사료편자에서는 판독하는 분이 교수입니다. 최고의 인물들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초학문 분야에 가장 우수한 인력들을 투입하고 있고 그게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면에서는 조금 못 미친 부분이 있죠. 우리 근현대 시기에 이른바 한학자라고 할 수 있는 수상에서 한문을 익힌 분들을 크게 예우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민속이라든지 또는 예술 전수자는 있어도 한학을 이해하고 그걸 전수시키는 부분은 거의 사적인 수준으로 머물고만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인문학의 기초가 매우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과 같은 나라를 기구를 세우고 또 번영과 같은 기구를 세워서 그걸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문서 가치 중에 두 번째는 미시사, 마이크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이 관점이 국가사적인 관점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연대기류는 왕조실록,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성경일기 이런 건 미시사적 관점이 아닙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서술한 부분이에요. 또 작성 주체가 이 관청이나 정부나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고문서는 그 작성 주체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노비가 될 수 있고 평민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의미가 다른 거하고 대체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늘 중간중간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점들이 근대화 시기 60년대에서 80년 시기 특히 새마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없어진 것이 너무너무 아쉽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사와 수집, 정리와 연구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치를 말하면 양반들 자료는 이른바 지배층 자료라 이렇게 역사학으로 얘기하는데요. 양반 귀족뿐만 아니라 중인들이죠. 이른바 중인은 이른바 이 조선시대로 좁혀놓고 보면은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게 4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인들이라 하면은 이른바 기술직 중인, 역관들, 천문관들, 그 다음에 외교관들, 음양관들 이런 사람들을 의관들 이런 사람을 중인이라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중인인 것은 서자들, 그 다음에 지방의 향리들 이걸 다 합쳐서 중인이라는데 이에 관한 자료들이 전부 다 고문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대화 시기에 이런 사람들을 폄하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또는 남들의 폄하되기 때문에 그걸 남기는 것을 절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엿장수한테 또는 스스로 이사를 통해서 이주죠. A에서 B로 이주를 통해서 자기 신분을 이른바 탈색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문헌들이 이분들이야말로 왕조를 이끌어왔던 또는 왕조를 기름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자료들이 전부 고문서 포함돼요. 평민, 천민은 말할 거 없죠. 특히 천민의 같은 경우는 소유된 인간이죠. 예속된 인간입니다. 17세기 당대에 인구의 약 30에서 40%가 노비에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 비중을 차지하는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소유하고 있던 양반들 문헌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파묻혀 있는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한다, 사상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양반들, 문인들의 중심으로 기록하죠. 이 사람들의 애환들, 이 사람의 말씀드린 정의에서 말씀드린 삶의 내용과 전략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이 된 것은 앞에서 이끄는 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 평민, 천민들의 활력, 역동적인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 저희 고문서를 본 소감이에요. 그런 내용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자료입니다.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반이지만은 여기에 대한 붓을 가지지 못했다. 가지지 못한 것에는 아주 특수한 인물들만 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삶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문서를 통해서 많은 한글 자료와 또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고문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제문으로서 길게 씁니다. 여성의 특징이 뭡니까? 남자들은 노노맹자 통과를 배워서 자기의 생각을 요약 발표를 하지만 여성들은 노노맹자를 가르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긴 자기의 실타래 같은 인생의 내용들을 길게 쓴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고문서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지방 자료입니다. 우리는 중앙 중심으로 신라, 경주, 고려, 개성, 조선은 한성, 서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그런 사람들 조명 받습니다. 이 고문서는 전부 지방 자료예요. 지방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한정해서 놓고 보더라도 전체 한국사, 역사란 것이 대부분 중앙의 역사에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고문서가 발굴됨을 해가지고 지방의 역사, 저 제주도에서부터 저 경성, 경성에 이르는 모든 지역 자료가 망라적으로 해서 연구를 통해서 전체 한국사가 되는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문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걸 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른바 고문서의 종류와 분류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요. 크게 남아있는 많은 덩치별로 남아있는 문서군입니다. 문서 군락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내용적 분류인데요.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는 교지라 그러죠. 왕의 임명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명문서입니다. 왕이나 또는 왕의 대리해서 지방에 있는 평천민 또는 그런 사람한테 차정치별 위임장을 통해서 왕의 위임을 통해서 임명하는 그런 교령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것이 과거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교육과 과거입니다. 특히 과거는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물론 신분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과거라는 걸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 구조에 관한 합격이나 또는 그에 관한 관련 문서들, 합격 문서를 우리가 붉게 만들었다 해서 홍패, 문과, 무과 합격증이죠. 백패, 생언진사 합격증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과거 합격에 관한 합격한 답안지 이런 것들이 과거 관련 문서 가장 보존율이 높습니다. 많이 작성되어서 보존율이 높은 게 아니고 워낙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 선조에 대한 자랑이나 그것을 신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남겨야 됐습니다. 이른바 족보라든지 또는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내가 출입한다 그러죠. 남자는 출입한다 그럽니다. 향교에 출입하고 서원에 출입하고 같은 개원길에 출입할 때 이와 같은 과거는 제1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청원율한데 이른바 소지류라고 합니다. 소지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불평등이나 이런 것에서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이게 발전적인 요소도 되고 또는 일본인들이 일제시기 봐서 이건 조선 사람은 싸운다 이렇게 폄하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했다. 지금도 그렇죠. 정부의 불만에서는 적각 손들고 나옵니다. 이런 것이 민원청원이고 이걸 올리는 민원청원을 걸러주면 소지류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이 소지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그걸 역사를 시대를 앞서가는 방면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발전한 것이고 태행적인 싸움 이게 태행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지방끼리 상속을 두고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역사를 발전을 앞당기는 싸움이 있죠. 양인과 그 다음에 양반과의 다툼을 통해서 보편적인 질서, 보편적인 생각들을 앞서가는 것다. 이게 전부 다 민원 소지로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싸우는가가 우리 역사를 앞당기거나 태행주로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에는 그걸 태행적인 면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본 겁니다. 저는 그걸로 이 민원청을 통해서 보다 앞선 사회, 보다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사회로 가는 민원청원은 매우 역사를 발전을 앞당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문서를 합니다. 호정률을 합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파악해야만 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호정률. 그 다음에 관문서라고 또는 공문서라고 표현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공문서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로 올리는 상달 문서가 위부터 내려오는 하달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른바 관부 중간부랍니다. 중간부란 말은 수령이 임금이 임명한 수령 예하에 있는 이른바 면사무소, 군청, 옛날에 향청 문서를 중간부랍니다.
정식 간부는 아니지만 현지 공무원들, 향리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는 그런 것을 중간문, 여기에서 발생된 것을 이제 공문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남기고 가치 있는 문서가 재산 상속 문서입니다. 이른바 재산을 나눴다 해서 분재규례를 합니다. 이 분재규례는 형제간 또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할아버지가 과거 합격했다고 손자한테, 이런 것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우리의 특징이고, 거기는 재산 상속이니까 경제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또 유언, 재산관계 유언들이 전부 다 분재규례다. 그 다음에 명문유라 해서, 명문은 뭐냐면 이른바 일본식 하면 계약서입니다. 노비, 우리 제1의 재산은 전동시대는, 조선시대는 노비입니다. 차츰 그것이 18세기로 19세기를 내려가면서 토지로 그 중요도가 바뀌지만, 이 계약문서, 토지 노비 계약문서들이 이른바 명문유, 물론 우마, 소나 말 또는 가사라에서 가옥, 이 매매문서를 전부 다 명문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치부문서라, 우리 일본식 한문으로 장부를 하는데, 이른바 우리가 조직문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문중계, 그 다음에 동각계, 그 다음에 서원이나 향교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문서의 핵심은 전부 치부입니다. 경제 관련 치부류. 그 다음에 일기입니다. 개인 일기, 물가 일기, 그 다음에 관직 지낼 때 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기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원 문서라. 교는 향교를 말하고, 원은 서원을 말합니다. 사찰, 향교와 서원과 사찰이 우리의 핵심 조직들이거든요. 여기서 발생된 수많은 문서들, 향교와 서원은 이른바 교육과 그 다음에 사후 제사를 모시는 그런 길을 같이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자료들, 특히 관원상제 문서들이 이런 문서에 속합니다. 외교 문서가 끝으로 볼 수 있는, 외교 문서는 이른바 크게 우리가 대중국 문서, 대일본 문서, 이른바 4대 교류 문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대부분 그 해당 국가에 있습니다. 해당 국가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집이나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외교 문서입니다. 자, 이것이 고문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것이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면은 간략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적인 것을 교령유다, 토차개장유다, 척감통보류다, 정빙유다, 명문문기류다 등등으로 이렇게 분류한 건데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전문적인 서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서는 원래 근대 학문이 발전했던 1900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당하고 또 식민지 사회를 해서 우리나라의 저개발성, 그 다음에 잔잔한 물처럼 발전이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이른바 일본 사람의 식민지 사관이죠. 너희 나라는 우리가 고유한 물에 돌을 던져서 이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 한 발전하지 않는다. 이 식민지 사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체가 된 때부터 거기에 대한 타파가 식민지 사관을 없애는 것이 제1의 목적이죠. 역사학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성을 따질 때 실학을 제일 먼저 하고, 일제시대는 정치 경제 다 안 하고 전부 다 독립운동사를 한 거예요. 주된 연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체적인 내용인 고문서를 조사 수집하는 정리를 못했어요. 이 고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디에 말하면 대부분 종성과 지성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성씨의 종선지성가를 대부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소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활운동 등등으로 또 사당이 해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많이 훼손됐어요. 명가, 종선지성가가 1차적인 소장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선과 향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어디에 전화 받고 가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의 지역과 인물 구조를 아까 말씀드린 족보 등을 통한 이걸 문헌조사를 합니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그 인물을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이해한 뒤에 현지 조사를 갑니다. 이른바 출장조사죠. 출장조사는 문헌조사를 통해서 인물과 그 인물의 네트워크, 지역과 지역 네트워크를 연구한 뒤에 그 사당과 종가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적인 범주 내에 있는 지역을 탐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사 수집만 하더라도 몇 시간을 강의할 정도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져오면은 고문원들을 우리 장사에서 가장 장점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선점한 정리 기법이 있고 정리 기술이 있고 그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 연구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초적인 일에 하고 있고요. 나중에 고문서 강좌 뒤에 그 정리한 내용들, 정리 기법에 대해서도 얘기 들을 겁니다. 이 정리라는 것은 이른바 1차적으로 목록을 해야 됩니다. 목록은 기초적으로 이것이 무슨 명칭인지, 언제 발간됐는지, 주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서지적으로 가로 세로 규격을 잰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연대가 어느든지 또는 누가 주체적으로 참여했는지 인물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중에 핵심이 우선 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서로 갈겨놓은 자료들을 읽어야 되니까 그 점들이 우리 정리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설만 있다고 되는 게 인물이 그만한 교육과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고문서에 90년대,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조사 수집해서 물리적으로 이용합니다. 기껏해 사진 찍어서. 근데 요즘은 대부분 고문서는 DB를 구축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한 체제를 갖춥니다. 왜? 고문서는 매우 산더미처럼 많고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한테 서해 유성룡 선생한테 선조님이 발급한 교지다. 그것 자체로는 매우 간단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쌓이고 다른 문건을 합쳐서 그 의미들을 더 확대되는 그 구조를 갖추는 것이 DB를 구축합니다. 이른바 연계 공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DB를 구축할 때 하는데요. 저 자신도 한국학자료센터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한국학자료센터 여러분들 포털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 장서각에서 한국학중앙연구 장서각에서 많은 자료집을 냈습니다. 그 이름이 고문서 집성이에요. 그 고문서 집성을 바로 한국학자료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한국고문서 자료관이라는 이름으로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내용들을 볼 뿐만 아니고 그것을 판독하는데 서체 인식사전, 그 다음에 용어사전, 그 중에 특히 이두 용어사전 이런 것을 가미돼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자주 들어다니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 얘기합니다. 이 동양권에서 고문서에 관한 최고의 사이트니 이걸 다국어 서비스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안동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문서가 무엇인가? 저도 여러 번
TV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진품 명품이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헌들이 또는 가지고 있는 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또 막 이 팔면 얼마나 값어치로 나갈까. 그게 고문서 감정에 하는 거예요. 이른바 고문서의 진위와 그 값어치가 얼마 되는가. 저도 문중호 여총회에서 몇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고문서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고문서를 둘러싼 학파와 정파, 이른바 혼맥, 그 다음에 지역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다 알고 그것이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이용되는지 아는 것, 이것이 고문서를 감정하는 1번이고 2번은 이른바 진위 감정입니다. 고문서 감정의 핵심은 진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위조 문서는 적습니다. 단지 그 위조가 아닌 예컨대 태계 이황 선생을 존경 이른바 전사문서랍니다. 그런 건 많아도 내가 악의적인 의미를 품고 그 위조하는 문서는 매우 드문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그 진위 감정에서 특징인데, 그러나 지금도 현재도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해화사 자료 등등은 위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에 매도가 되기 때문에 위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몇 번 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서는 위조가 적은 이유는 이 고문서 서체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현저하게 떨어져서 거의 못합니다. 이 위조한다고 해봐야 대본에 판명이 됩니다. 특히 초서 같은 경우는 흘림체지 않습니까? 여러 글자가 조합해서 일련의 구조를 이루는데 조합이 요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위조가 적고 또 고문서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할 이유도 적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뭐 그런 것들이 고문서 감정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문서를 조사하고 연구한 일에 30명은 종사했는데 그 중에서 활용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활용을 하지만 그 활용이 매우 낮은 단계입니다.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최고로 만드는 것을 대신 컴퓨터 화면에 본다. 이런 1차적인 기능에서 더욱더 활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을 인문지식 큐레이팅이나 이런 말을 씁니다. 이른바 지식을 디자인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한문으로 된 언어 구조, 2차적으로 그걸 해석 구조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큐레이팅이 필요합니다. 큐레이팅이란 말은 미술관, 학예사, 이 사서 이런 기능인데요. 이른바 전문적 학술적 이용을 넘어서 대중적 활용을 하는데 그게 이른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할 때 앱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찾아가는 주소를 찾아가는 앱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자. 특히 이른바 국가기관 고전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장각,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그 다음에 전국기록 보존소, 우리와 같은 왕실 문헌을 가지고 있는 장서각, 이런 데 수많은 이 국가 공공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일반에는 모자라죠. 우선 접근이 안 됩니다. 그 접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디자인하는 것을 저는 큐레이팅이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사서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만든 공공재 수십만 수백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큐레이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서의 사서가 정식 하나의 그 직이라면 큐레이터, 인문지식 디자인하는 큐레이터도 직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길라 잡을 해주자. 이른바 편집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여주자.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문지식의 아름다움, 즐거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자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 샘플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얘기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만들자. 여러분들이 제가 20년 가까이 전에 일본 갔을 때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을 봤어요. 이 교토 대학교 가서 그걸 가지고 길을 찾아가는 건 신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자료들을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한번 만들어 봤어요. 누가 만드는가? 저런 인문 지식은 있지만 이걸 데이터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그 지식과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학대학원에 디지털 인문학, 옛날에 인문정보학을 했습니다. 그런 대학원생들한테 저희 그 인문학적 지식과 길라잡이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한번 앱을 통해서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가 됐던 김원봉에 대한 우리가 독립운동가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김원봉의 학술 논문에서부터 일기에서부터 만화일까지 망라적으로 각각의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은 주로 근현대사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원자료들로부터 영화 만화일까지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이른바 원스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앱을 저희 만들었습니다. 고대사부터 광개토왕, 장수왕, 김원봉 등등으로 우리가 백과사전은 책으로 된 것은 이미 대부분 보지 않죠. 앱을 통해서 접근 통로를 만들면 그 속에서 수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문식 큐레이터예요. 이것이 필요하고 제가 고문서를 가치와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떤 고문서를 제가 30년간 고문서를 찾아다녔다 그러죠. 많은 고문서를 봤어요. 그 고문서 가운데 특징적인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68년은 이른바 역사에서 살인파와 훈구파로 나누어지는 시기에 살인파의 영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홍문관 교리를 지내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가 또는 자기 부인 어머니 밀양박씨 부인 하산조씨 조씨가 서울에 근무하는 자기 아들 자기 남편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인데 이 편지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말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자를 썼지만 한문이 아닌 거예요. 한자를 빌어 쓴 우리말입니다. 이걸 이른바 차자표기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한문하고 다른 것은 단문이에요. 단문.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아주 단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도 어머니 편지 같은 경우는 옷을 지어 보낸다. 잘 받아라. 여기는 걱정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문집에는 양반의 고급 문화를 주로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문집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이 어머니는 아들이 어떻게 입고 어떻게 자는지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게 걱정이 돼. 그래서 연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식 한문에다 이것이 문집에 안 실려게 나중에 발굴됐습니다. 부인의 편지는 더 애절합니다. 서울과 이분들은 저 합천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부인과 어머니는 부인이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왜? 남편에 대한
일반적인 걱정이 아니고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까봐 잊어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 멀리 떠. 그래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리워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자꾸 아프다 그래. 배가 아프고 뭐. 그런 것을 표시해서 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썼는데, 그래서 사적인 사자, 사설한 개인 편지라고 이런 내용들이 그 여성사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 고문서 발굴되면서 지금 내용이 밝혀진 거고요. 두 번째는 16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남자들이 또 평민 천민들은 결혼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민 천민들의 혼인이란 것은 기본적 개념이, 양반들은 일부 종사 그런 개념이, 평민 천민들은 육체적 결합이 혼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거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남자 어느 여자랑 오래 사는 거가 결혼한. 지금 박의원이라는 사람은 1602년에 5명의 부인을 교체합니다. 그 교체된 부인에 대한 내용을 분재기 앞에 썼어요. 왜 썼는가? 첫 번째 부인은 그 부인이 길 가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가버렸어. 두 번째 부인은 어떤 일을 했어? 왜 그런 부인의 험담을 했는가? 그 사이에는 자식들을 다 놓습니다. 나와 그 부인 사이에 낳은 자식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어떤 불이익을? 재산 상속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 고문서는 바로 결혼 형태, 우리가 아름다운 이 일부 일처제가 유지되는 것은 양반들이고, 이 평천민들은, 이 사람은 아주 하급 양반 또는 상급 평민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고문서 속 사랑이, 지고한 사랑이 결혼의 기준이 아니고 얼마나 같이 함께 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 분재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문서는 뭡니까? 얼굴이 아니고 사람의 앞면이고 뒷면이고, 이 정치 경제, 정치가 아니고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내용들 전부 다 표현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는 진주에 가면은 재령이 실었습니다. 재령이 생겼는데, 진주는 어떤 고장인가? 여러분들이 LG니 삼성이니 효성이니 근대 기업이 전부 진주를 중심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무슨 마술이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가문 운영, 이른바 실학이라고 하죠. 실질적 가문 운영. 안동이나 서울 양반들은 돈을 벌면 뭘 하는가? 제사 잘 모시고, 봉제사, 손님 잘 접대하고, 접빙객이랍니다. 이런데 내가 돈 버는 이유, 농사를 잘 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진주 그쪽 지역 사람들은 신분관계, 봉제사 접빙객이라는 유교적 개념이 아니고 재투자를 위한 그런 경영에 아주 밝았어요. 이 한글 노비계가 그 사이에서 탄생합니다. 한글들이 노비들이 계문서를 만들었어요. 어떤 개인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수의를 만들고, 또 술을 빚어야 되면 상폭계를 합니다. 누룩을 서로 나눠야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이 노비의 주인들이 같이 협조. 안동식, 서울식 양반들은 신분관계를 1등, 이분들은 경제관계가 1등. 그래서 이 상정과 노비들이 협조를 해서 다 함께 발전한 방법으로 늘 가문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학은, 저는 지금까지 실학은 별로 신빙하지 않습니다. 왜? 국민의 생활과 이른바 국민민복에 별로 영향을 못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유명하지만 꿈과 이상을 대부분 써놨고, 국민들은 발전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서양처럼 면직업을 해서 옷을 잘 입게 했는가? 기차를 놔가지고 사람의 이동을 편하게 했는가?
우리나라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이 진주의 사람들은 협조를 통해서 목축업, 소를 길렀습니다. 다수의 속적을 임업을 해서 삶을 개선했어요. 15,000점이 발굴됐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 문서 속에는 우리 근대 기업, 근대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시는 이 자료가 한글 노비가 현재 그 집에 존재한 이유입니다. 왜? 사회적 통합, 아까 말씀드린 평민과 천민과 이 주민 통합, 이런 것들이 근대사의 제일 출발점입니다. 쌍놈이다, 종이다, 이렇게 폄하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근대사의 실질적인 실학이다. 그 문서들이 최근에 발굴된 겁니다. 15,000점 엄청난 자료들죠. 이것도 우리 장서가에서 현재 정리 중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돌상이, 손기세, 노막산이 이런 사람들이 개원인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만들 때 세종대왕이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해서 말하고자 해도 그 자기의 억울함을 펼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한글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의 이상이 바로 이 종들한테도 영향을 끼쳐서 자기 의견을 모아가지고 계를 만들고 상호 부조하는 그런 데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문서 속에는 이 노비들의 일상, 노비들의 전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문서 중요성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여기에 참 보면은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죽었을 때 보면 압니다. 죽었을 때. 요즘은 사람 노릇을 못해서 그냥 인간다운 못해서 다 인간으로 취급하지만 전통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람다운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죽었을 때는,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는 그냥 찌개에 업어다가 하면은 묻으면 그건 짐승이죠. 노비들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누룩을 해서 술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과 그 조상과 대화하는 통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부조를 통해서 이익을 남겨서 이 죽음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는 거, 이게 이 노비들의 상폭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문서는 전통시대 전 계층, 여성을 비롯한 여성 장애인을 보는 전 계층의 문헌이지만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조사 수집을 못했어. 또 정리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판독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문서를, 초서를 판독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이 손가락에 꼽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적습니다. 그만큼 적어요. 고문서는 연구 방법이 두 가지를, 하나는 판독하고 한 번은 해독한다는, 이런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제식민을 껐던 후한에 여기까지 묻힙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그런 유명 대학에도 고문을 전공하는 학자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판독하는 고전 번역은 있지만은 양반들, 훌륭한 문인들, 그런 사람들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평천민들, 숫자적으로는 절대 다수인 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내용들은 누가 알아주나.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식민지 학문에서 벗어나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은 바로 기초학문을 해야 된다. 그 기초학문이 고문서고 고문서학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또 고문서는 마지막으로 엄청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문서까지 있어요. 19세기에 여성들이 성적 장애의 남편하고 이혼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 상상도 못하죠.
과부와 호라비가 만나서 혼을 냈다. 왜 국가의 역이 2배가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고문서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내용들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상상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고문서입니다. 여러분들도 학문적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매우 재미있습니다. 어느 소설보다도 어떤 작가가 쓴 소설 재미있는 것이 고문서이니까 앞으로 우리 고문서 강좌를 통해서 접근 통로를 많이 크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